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빛나는 청춘들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와! 예쁘다, 예쁘겠다. 오늘 함께 나눌 톱2의 주제는요.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제일 멀기도 하고 또 제일 어렵기도 한 그 이름 뭘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네. 가족 얘기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만큼 어렵지만 꼭 다루어야만 하는 주제. 오늘은 가족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차영아 목사님, 가족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가족은 꽃밭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향기나고 머물고 싶고, 그러나 그 꽃밭이 하루라도 안 가꾸면 너무 안 이뻐지거든요. 또 그 꽃밭은 비바람이 좀 불거나 또 계절이 바뀌면 그렇게 아름다운 꽃잎이 너무 뚝뚝 떨어져요. 우리 가정은 너무 누리고 싶고 너무 좋지만 때로는 서로의 민낯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데, 또 이 꽃밭은 햇빛이 쫙 비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싱그러움이 쫙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하면은 꽃밭입니다. 네. 아름다운 비유네요. 네. 우리 장가국 목사님도 싱그러운 것 좀 하나 표현해 주시죠. 저한테 가족하면.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 가족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거 너무 솔직한 고백인지 모르겠는데 해도 되죠? 그럼요. 네. 천국과 지옥이다? 확 와닿는데요. 그죠?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조폭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뭔가 좋지 않은 걸 많이 되돌림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게 된 이유도요. 그래서 좀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 아이들을 보면 확실히 저보다는 가정에 대해서 좀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보통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정말 육아 헬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 외에도 가족은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한동원 대표님께 여쭐게요. 어렸을 때 가족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하셨어요? 저는 이제 2살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거의 약간 친구 같은 이런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리기도 많이 놀리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족하면 여러 가지 관계의 단원 중에서 저는 그 애증이라는 말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남동생과 진짜 애증의 관계 여기도 했었고 지금은 모르지 않지만, 그래서 사실은 모든 관계 중에 뭐 증오, 애정 다음에 애증이 사실은 그 관계에 가장 밀접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족하면 좀 애증이 가장 적합한 감정의 설명의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네. 미셸 씨는 가족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하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작은 언니랑 제일 친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작은 언니가 저희 가정이 이제 한부모 가정이고 어머니만 계셨던 그런 가정이었어가지고 다들 이제 일을 나가시고 나면은 저희 작은 언니가 저 기저귀도 갈아주고 배변 훈련도 시켜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한테는 되게 제2의 엄마 같은 그런 사람이 작은 언니라서 저는 작은 언니랑 아마 제일 친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작은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인데요. 박상희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가족 관계에서 정말 이 친밀함이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네, 그걸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 누가 연구해 놓은 거는 없죠. 하지만 이제 일단 제가 생각나는 연구 하나는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소에서 724명의 사람들 75년간 연구했어요. 행복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부명예, 뭐 노력 이런 것도 아니고 가장 친밀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행복하다는 걸 얘기한 걸 보면 결국 가족이잖아요. 정말 친밀한 가족이 있을 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이 그 연구의 결과였고요. 저도 20년 정도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만나는 이제 내담자들이 오는데 한 명도 가족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도 가족.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도 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족과 가족 구성원 사이에는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요. 청춘들이 직접 고백하는 그 가족 간의 어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가족 모두 다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족만큼 행동하고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의 신앙 나눔도 없어서 제가 집에서 아무래도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성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로 생각해서 제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일들을 좀 참견하신다거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실 때가 많은데 제가 지금 외동인데 어렸을 때부터 남들처럼 이렇게 형제가 있지 않았어서 외로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성인이 돼서도 아직까지도 외로움이 크고 지금 뭐 형제나 남매들을 보면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장로님이랑 권사님 아들로 교회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갖추어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에 너무 바빠서 서로 대화가 너무 단절되어 있다는 게 집에서 서로의 모습을 잘 마주칠 수도 없고 마주친다 하더라도 아무런 대화 없이 서로 각자의 방에만 들어가서 가족 간의 사랑이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 보면서 참 느껴지는 게 이게 참 많이 세상이 좋아지곤 했지만 오히려 그럼으로써 더욱더 가정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닐까. 네.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무너져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우리 청춘들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영상 보면서 공감되는 얘기 있으셨다. 네, 네, 마이크 좀 옮겨주시고요. 네. 저는 그 모태신앙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에 대한 거에 공감을 좀 가졌는데, 저는 모태신앙은 사실 아니고, 뭐 한 5살? 이때부터 이제 엄마랑 같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 말이 약간, 저희 가족들, 그러니까 저희 집 말고 저희 친척들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좀, 또는 믿는 집의 아이고 믿는 집 사람들이니까 좀 이런 건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저희 친척들, 그러니까 뭐 형제들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약간 뭐 술자리 이런 걸로 되게 친목을 다지는데, 저희 집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런 자리에서 좀 배제되는 것도 있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저 말에 좀 공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들 공통점이 네. 있네요. 다들 어떤 시간에 쫓겨서 외롭다,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고민이신데.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자매님이 하신 그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는 어쨌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믿는 사람으로서 더 잘 돼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왠지 대학에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네. 차영아 목사님 어떠셨어요? 청년들 얘기 들으시고 또 영상도 보셨는데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냥 한편으로는 가슴도 좀 아팠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그 시작점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가정은 완성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희생이 없이, 헌신이 없이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희생을 하거든요. 조용히 해. 아기 잔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맞춰요. 아기에게. 맞춰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아기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맞춰요. 근데 때로는 그 아기가 이젠 자라고, 근데 가족 안에는 아이가 때로는 아빠도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엄마도 될 수도 있고, 형도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고3 언니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토크쇼를 좀 하면서 내가 좀 희생해야 되겠다. 오늘 보니까 우리 가정에 신생아가 좀 누군가, 신생아 누군가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무튼 우리 엄마가 좀 신생아인 것 같아. 그럼 엄마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또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아빠에게, 다시 또 오빠에게, 형에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요. 정말 인격적으로 훈련하셔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방금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는 자녀로서 내가 보내되지 못하는 부분도 어떤 면에서 부모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가정에게 또 친척들 사이에서 소리 나오면 안 좋으니까요. 그 부모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자체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편하게, 그래 이건 축복이지. 조금만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싶어요. 저는요. 아니 가족에게 맞추는 그 자체가 성장이라는 어떤 너무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우리 박상희 수장님은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이런 고민들 안고 사셨죠? 어떠셨어요? 그럼요. 누구나 다 그 시절에는 고민이 너무 많죠. 청년 시절이 지났기 때문에 다 공감이 되는데 오늘 얘기하신 분들 중에서는 같은 집에 사는데 너무 바빠서 얘기할 거 없다. 이제 요즘 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이제 키울 때 엄마로서 이 아이하고 얘기할 날이 천년 만년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바쁜 엄마였고 공부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가 너랑 얘기를 좀 못 해주지만 내가 공부 끝나면 해줄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제가 바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는 제가 어렸을 때 싫어했고 이젠 제가 바빠요. 이런 식으로 돼서 정말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저절로 시간 해결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양적으로 마냥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적으로도 최대한 내가 조금은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주일날만큼은 점심 저녁 아침까지 다 세 끼를 다 가족하고 먹는다. 그렇게 정한다던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없더라도 우리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러고 의사소통 강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말을 해도 질적으로 좋은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강의를 했잖아요. 우리가 의사소통 기술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7살, 4살 아이들이 엄마 부르면 엄마 바쁘니까 조금 이따 놀아줄게, 조금 이따 들어줄게 했는데 그 조금 이따가 얼마가 안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있는 시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한동원 대표님, 외동으로 자라서 외롭다고 한 친구가 영상에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조언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맞아요. 다른 형제 부럽다라고 또 말씀 주시긴 했는데 저희 동생이 이제 성인이 돼서 한 말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그 형만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왠지 봤더니 그 식당에 같이 가면 자기한테는 뭐 먹을 거냐고 안 물어봤대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럴 리가 없고 아무 의도가 없는 건데 동생은 이제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친구에게는 형제가 있는 게 좋았을까 없는 게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 외동이어도 장단점이 있고 둘이 있어도 장단점이 있고 정말 지연 MC님처럼 여섯이어도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가정이 부러울 땐 있지만 다른 형제 관계를 부러워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를 더 이렇게 고립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장단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 남동생이 이제 지금은 미국에 가 있거든요. 미국에 가 있어가지고 동생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관계상에 이런 결핍이 생기니까 저보다 동생인 친구들 보면 친동생 같아서 엄청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관계의 결핍은 또 다른 관계에 대한 그 욕망이나 또 다른 관계에 대한 갈망이 생겨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동력원이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동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결핍을 또 갈망으로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페셜 멘토로 나오신 우리 미셸 씨 누구보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 이야기를 좀 오늘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 한번 해주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앞서서 이제 패널분들이 말씀해주신 거에 되게 공감을 진짜 정말 많이 했고 다 저희 가정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겨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됐었던 것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이야기들이었고 저희 가정은 일단 제가 아빠가 없이 태어났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제 이혼을 하시고 엄마가 이제 저희 슬하에 있는 저희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서 한국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안 계시고 엄마만 계시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도 엄마가 하셔야 되고 아빠의 역할도 엄마가 하셔야 되는 그런 매일매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부재도 느끼게 됐고 아빠의 부재도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형제들도 사실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었으나 어쨌든 온전한 부모 아래서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면 더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문제였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뭐 재정 문제도 생기고 또 형제 간의 우애도 자꾸 틀어지는 일들도 자꾸 생기고 또 엄마가 제 기억으로는 엄마가 어렸을 때 저희한테 한 번도 아이고 이쁜 우리 딸, 뭐, 사랑하는 내 딸, 아이고 귀엽다 뭐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잘 자라, 뭐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더 특히나 이제 부모님의 부재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 가정 안에 이제 복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족들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정답은 성경 안에 있고 결국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그런 변화를 맞이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 좀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권사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때 또 제가 감사하게 초청을 받아서 이제 또 축하 이제 찬양을 또 부르러 갔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마 가정 안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그런 청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 격하게 가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멘. 그분이 중심이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권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또 인터뷰 때 이제 아까 VCR 이제 봤었을 때 어떤 한 청년분께서 다 크리스찬이시지만 복음을 나누지 않는 것이 고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저도 원래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복음을 나누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뭔가 그 영적인 흐름에 뭔가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제가 먼저 용기를 냈어요. 제가 삶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일을 하면서 그 소소하게 얻었던 혹은 뭐 크게 얻었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한테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엄마한테 먼저 나누고 작은 언니한테 나누고 또 미국에 있는 큰 언니랑 오빠한테도 막 나누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이야기들이 꽃이 피우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청년이 먼저 용기를 낸다면 진짜 좋은 그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미 마음이 다 회복되시고 하셔서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네.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미셸 씨의 가정은 이렇게 믿음으로 회복이 된 케이스지만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한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믿는 가정인데 믿지 않는 가정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가정도 많거든요. 장강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사님 가정처럼 화목하게 어머 어떻게 하셨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사실 오늘 진짜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가정에 대해서 가장 결핍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가정 만들고 싶어서 목회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 다음 세대들, 제가 만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 가장 궁극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가정 문제예요. 말 그대로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나. 내가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그 자체로 보지를 못하고 보통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연결 지을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해오면서 이 상담학적으로 보면 이게 선형적 사고라고 그래서 질문과 답을 같이 갖고 있을 때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순환적 사고를 해야지 가정이 회복된다고 해요. 말 그대로 어떤 질문과 답을 내가 가지고 오름의 싸움을 하면 안 되는데 보통 부모님들은 내가 옳아요. 맞아도 100번 맞아요. 내 말이 다 맞아요. 그리고 네 말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대하니까 이제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나의 존재감으로 자꾸 발전되는 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자녀들을 믿어주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갖고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계산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됨을 인정하면서 믿어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우리 부모님은 날 믿어줘. 이런 신뢰관계가 순환적으로 쌓이면 진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갖고 우리 아이 예찬이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예찬이는 저한테 돼지고릴라라고 부르지만 늘 깊은 관계를 만들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아드님 우리가 봤잖아요. 네. 굉장히 잘 믿어주시고 그 아이가 굉장히 자존감 있게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참 그 가족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고민이 많은 이유는
또 그만큼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갈구하는 어떤 그런 꿈이 있기 때문일 텐데 관심이 없으면 뭐 고민을 또 왜 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가족 관계에 관한 고민 정말 많으시죠. 톡톡포유2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몽땅 접수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온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국 해외 땅끝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박지원 씨, 어떻게 참여하나요? 네, 야, 이런 거 참 어려운데. 자, 여러분의 고민을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제작진 이메일로 여러분의 걱정거리, 근심거리 다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제작진이 정성껏 마련한 아주 특별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서연 씨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완벽주의 엄마 밑에서 25년을 산 딸 최서연입니다. 남동생도 하나 있는데요. 제가 딸이라서 그런지 엄마는 유난히 저에게만 집착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양말 하나, 머리핀 하나를 제 마음대로 선택해 본 적이 없고요. 뭐든 다 엄마의 허락과 승인을 받아야만 했답니다. 얘, 너는 지금 그 스커트에 블라우스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이걸로 갈아입어! 여자는 자고로 장미 같아야 하는 거야. 장미가 아무리 예뻐도 가시 때문에 함부로 못 꺾는 거 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튕겨. 도도한 게 생명이다. 안 돼. 그런 색은 너한테 안 어울려. 이 색이 낫겠다. 이걸로 사. 아이고. 그런 엄마 덕분에 저는 결정장애가 생겼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 성격이 어떤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엄마가 주입해놓은 엄마의 이상형에 부응하고자 매 순간 노력하지만 워낙 까다롭고 높은 기준에 늘 미치지 못해 늘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100점을 맞아도 당연한 거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모든 걸 완벽하게 포장하면서도 정작 딸에게 이쁘다, 잘했다는 칭찬을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우리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렸을 땐 뭘 몰라서 그래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엄마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랑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엄마가 키운 내가 아닌 진짜 나를 발견하고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참. 저는 이제 진짜 아직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이가 이제 큰애가 13살이니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런 거 하게 해주기 위해서 1대1 데이트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1대1 데이트를 해서 조금 뒤에 빠져서 이 아이가 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버스 타게 해주고 이렇게 구경 같이 해주고 이제 얘가 하는 말에 조금 같이 공감해주고 이런 좀 훈련 나름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같은 여자라서 그런 걸까요? 이 상황은 이게 자신이 원했던 거를 이렇게 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엄마들이 더러 있잖아요. 어떤 그런 집착, 약간 그런 거 느껴지는데. 샤론 씨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엄마 조금 그랬어요. 솔직하게. 어머니 안 보시는 거죠? 솔직하게. 어머니. 아니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셨는데 20살 이후에 제가 21살 때 미스코리아 대회에 혼자 나갔거든요. 그래서 당선 미스코리아가 되고 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제 엄마가 대리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20대 초반에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못 해본 게 너무 많으신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입어라, 뭐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이런 식의 어머니의 대리 만족이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부딪혔죠. 그래서 저는 빨리 시집을 갔어요. 아니 근데 지나고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조금 다르게 칭찬을 굉장히 잘해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다. 이런 칭찬에는 인색하시지 않았는데 서연 씨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 칭찬이 전혀 없는 분이셔서 네 이런 엄마와 사는 서연 씨의 마음을 우리 차영아 목사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루만져 줘야겠네요. 네, 참 힘들겠죠. 어루만져 줘야겠어요. 네, 어루만져 줍니다. 네, 우리 사연 씨,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사연 씨, 너무, 정말 너무 오랫동안 너무 힘드셨겠고, 또한 너무 정말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진정한 위로는, 뭔가 또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가족에 대해서 할 때는 가족은 사랑이에요. 어찌됐든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 모두 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거든요. 이러면 이제는 가족은 회복이 안 돼요. 이제 이러면 가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딸도 원하는 건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젠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어머니 편에서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왜 딸에 너는 장미꽃처럼 좀 도도하게 튕겨라.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정말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으라고 최고의 극상품으로 내 딸만큼 극상품으로 뭐 대리만족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에서 내 딸을 최고로 키우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죠. 근데 그 어머니는 그걸 뭘로 표현했었냐면요. 도도함, 또한 튕기는 거,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좀 이렇게 세게 보이는 거. 어머님이 누군가 칭찬을 못 해준다는 거, 어머님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도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따님이 해주셔야 돼요. 역시 엄마 센스, 역시 엄마가 골라준 블라우스 최고야. 역시 엄마 최고야. 라고 하면 야냐, 너도 센스 있어. 곧바로 칭찬 옵니다. 어찌됐든 가정은 회복돼야 돼요. 왜냐하면 서현 씨가 원하는 건 엄마하고 단절이 아니거든요. 엄마에게 칭찬을 받고 싶다라면 엄마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엄마를 넉넉히 품어줘라. 네. 그러니까 엄마도 이런 말 있잖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그래. 맞아요. 그런 엄마를 이제 맞아요. 오히려 넉넉하게 품어줌으로써 그게 선순환되는 어떤 그런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너무 신선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도 와닿은 게 네. 저도 엄마가 되고 보니까 엄마의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이고 그 위로와 그 상처들이 힐링이 되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엄마는 이랬어, 엄마는 저랬어라고 엄마를 비판하고 싶지 않고 엄마하고 회복하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엄마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이래 저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좀 달리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우리 박상희 소장님 이 상황이 어떻게 고쳤으면 할까요? 어떻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인의 마음으로서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하고 이제 회복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저는 이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완벽주의적으로 아이를 키운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엄마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이 완벽주의적인 엄마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항상 좀 더예요. 좀 더 more. 그러니까 네가 좀 더 잘해야 돼. 좀 더 착해야 돼.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칭찬을 안 해주는 거죠. 끝까지. 근데 이제 엄마의 의도는 나쁜 건 아니죠. 정말로 우리 아이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더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는 선한 의도지만 이거 양육을 받는 아이들은 엘리트가 되고 최고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칭찬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내 인생은. 그러다 보면 나는 최고 엘리트가 되는데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불행하지? 그러니까 분명히 행복해야 되는 자리에 가서도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완벽주의적인 양육을 했을 때 오는 어떻게 보면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생을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서현 씨죠. 서현 씨가 그러다 보니까 난 결정장애가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를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서현 씨 스스로라도 나를 이제 칭찬해 줘야 돼요. 내가 조금만 뭐를 이루면 엄마처럼 아니 조금 더 해, 더 more, 조금 더 해야 너 칭찬해 줄게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내가 요만큼 이루면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그랬던 거지만 칭찬을 안 해준 거는 안 좋은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나를 칭찬해 줘야 돼요. 내가 과도한 목표를 항상 이룰 수 없으니까 조그마한 목표를 이루고 올라가면 스스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구나. 잘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아야죠. 주님 잘했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라도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내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나 잘했지. 엄마 나 잘했지.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칭찬해 줘. 그래서 칭찬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네. 서현 씨 보고 계시죠? 네, 스스로 칭찬 꼭 필요합니다. 네. 한동원 대표님, 만약 이런 분이 본인의 어머니시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이제 사실은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양상들은 다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저를 포함한 저도 이 부모가 인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되는 것. 근데 사실은 이게 사랑의 이름이지만 이게 집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어릴 때는 정말 약간 정말 어떻게 풀까라고 하지만 이분은 서현 씨 이제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독립된 인격체를 인정을 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부모님은 바뀌지 않는다요.
부모님이랑 그리고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래서 내가 틀렸네. 그래도 부모님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바꿀 욕심을 버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들어오니까 두 번째 제가 든 생각은 이러한 잔소리들이 옛날에 너무 듣기 싫었는데 성인이 돼서 들으니까 뭐 이거 좀 들어주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라고 하면 하고 뭐 밥 먹으러 먹고 뭐 그냥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겠어요.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부모님의 그러한 결핍에서 오는 그런 행동이 있으면 그냥 내가 받아주고 넘겨주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이제 20대 때부터 빨리 결혼해라 이런 거 항상 말씀하시고 뭐 사업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부모님이 절대 용인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막 어머니 막 우시고 막 이러셨는데 근데 그럴 때 저는 약간 이제 투자자를 대하듯 그래서 제가 막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뭐 요즘 쇼미더머니의 그 고등 래퍼 김마온 씨가 막 이렇게 자퇴하면서 자퇴기를 썼듯이 부모님한테도 약간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은 필요하지 않나.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풀릴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빨리 독립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샤론 씨 말씀하신 게 약간 답이거든요. 정말요? 약간 농담 반이었는데 진짜네요. 네. 독립해서 잠깐 가서 3일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리 독립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 부모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정말 빵 터졌는데 이제 부모가 될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그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특징인 건데 그 아이들의 자존감의 도둑의 1순위가 엄마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더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의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이 좀 이제 교육을 받고 좀 이런 부모 교육 받으면서 이렇게 좀 성장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의 이제 나이가 드신 이제 부모님들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엄마가 되실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셸 씨는 이 다음에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저군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저네요. 저래요. 네. 저는 일단 저희 엄마를 보면서 이런 엄마의 모습은 진짜 본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건 뭐였냐면 저희를 방생해 놓고 키우셨어요. 그 목장에다 소들을 이렇게 방생해 놓는 것처럼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약간 이렇게 키우셔서 이거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뭐 강요하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그런 모습은 사실 저희 엄마한테는 없었고 제가 처음으로 음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 이렇게 좀 진지한 이야기를 엄마한테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렇게 무릎 꿇고 사극 찍듯이 어마마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실용음악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안 그래도 또 재정 형편이 굉장히 또 어렵게 지내던 때였었어가지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집안 상황 어떤지 네가 알지 않느냐. 그 뭐 실용음악 학원 다니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돈도 사실 집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고 싶으면 해라. 하는 건 막지 않겠다. 대신 네가 벌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접 번 돈으로 11조부터 먼저 떼고 그다음에 학원비를 내고 남은 돈을 다 엄마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뭐 500원이든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냥 용돈을 받으면서 다녔는데 저는 진짜 저희 엄마가 정말 현명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벌어서 하니까 자립심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돈을 허투루 쓸 수도 없고 11조를 꼭 지켜서 내야 된다라는 책임감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엄마의 모습을 좀 담고 싶기도 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어쩌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현 씨한테는 참 서현 씨의 입장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지시겠네요, 오히려. 네, 저도 이제 팬여러분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받고 싶다면 먼저 줘라. 내가 칭찬 받고 싶다면 먼저 엄마를 칭찬해라. 뭐 이런 것들도 정말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결정장애랑 칭찬받고 싶은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엄마를 칭찬해드리는 것도 물론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되 혼자서 그냥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메뉴를 못 고르거나 영화를 못 고르고 있는 그 와중에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찍어서 고르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하고 먹었는데
맛있네? 잘했어 서연아. 이렇게 칭찬을 하면 아마 결정장애도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서연 씨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이제 엄마한테 독립돼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셨는데 제가 이제 애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그거 고민 진짜 많이 합니다, 저. 근데 우리는 다자녀잖아요. 다자녀 저는 추천합니다. 왜 추천하냐면 예. 여기서 그 맥이 이어져요. 왜냐면 다자녀를 가지면 우리 부모가 여기서 완전히 다 손댈 수 없음을 느껴요. 하나님이 개입될 공간이 많아져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스러운 어떤 느낌들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자녀를 하나를 낳거나 둘을 낳기 때문에 부모가 거기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 서연 씨 엄마의 그게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요령으로 우리 박상희 소장님 말씀대로 나에게 칭찬해주고 그런 훈련 그리고 마무리로 우리 임실 씨 방법처럼 이제 혼자 나가서 결정해보는 어떤 이걸로 이어지면은 딱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정리가 됐네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친구나 동생이 될 것 같은데요. 서연 씨 이야기 듣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네, 해주세요. 저는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아이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결정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막 그런 걸 하나도 모르겠어서 진짜로 결정 장애가 왔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생각 안 하냐고, 너는 네 의견이 없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저는 엄마를 되게 원망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자립심 없이 키웠냐. 막 이런 원망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멘토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엄마를 많이 인정해주지 못해서 엄마가 많이 외로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저한테 이제 사랑의 표현이었었는데 저는 그냥 계속 얘기했듯이 감정적으로만 계속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왜 또 참견하냐고. 그래서 네, 엄마한테 좀 더 이렇게 인정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엄마하고 이제 좋아지시겠어요, 이제 진짜. 오늘부터 달라지신 모습을 보일 것 그리고 같아요. 오늘 방법도 다 나왔잖아요. 이제 혼자 뭐 해야 되는지.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 네, 또 다른 친구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많은 멘토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가정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대학 진학을 진지하게 포기하고 어머니께서 이제 기술을 공부를 해서 빠르게 이제 집에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되게 미안한 마음을 제가 느낄 수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저는 어머니께서 권유하신 그 인생의 길을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그 기술직에서 오래 있었다가 서연 양의 그 지금 하고 있는 문제점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걸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꼭 이거여만 하나? 최근 들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생에 약간 회의감도 들고 계속 이 기계 일을 해야 하나 하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뭔지 탐닉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때 되게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사실.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책도 찾아보고 기도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서 이제 봉사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이제 제가 좀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이런 거에 봐서 봉사 쪽인 그런 계열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길을 지금 얼추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미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서연 양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저도 이제 평생을 아직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평생을 그 어머니께서 해달라는 그 기술직의 일을 묵묵히 해왔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진지하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무릎 꿇고 얘기를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진짜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습니다. 예, 그렇게 서연 양도 분명히 이제까지의 어머니의 인생 속에서 살았다 하면은 앞으로는 자기가 자기 길을 가겠다 해서 본인이 결국 쟁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노래로 서연 씨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데요. 우리 미셸 씨, 오늘 빛나는 소울 보이스, 네,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거죠?
네, 어떤 곡 같이 Soul Voice. 나눠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서 준비하게 된 찬양은 찬송가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인데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 고민하면서 준비하기를 어떤 것들을 나누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가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가정이 정말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 명 한 명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가정 안에서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찬송가로 또 모두가 다 아시는 찬송가니까 또 마음으로도 함께 고백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